잘 되는 가게가 빚더미 않기도 하고요. 오히려 장사를 열심히 할수록 망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해질 수 있다는 함정,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돈 버는 가게들의 운영은 좀 숨겨진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하루하루 뭐 매출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통장에 남는 돈이 많이 없는 거야. 내가 쓸 돈이 많이 없는 거예요. 또 매달 말일이 되면 돈이 부족한 거야.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매출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월에 또 1억, 2억씩 내는 매장들도 돈이 안 남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한 매장을 다녀왔는데 이분이 고깃집을 하시거든요. 매출이 1억 2천이에요. 근데 남는 돈이 없어요. 실제로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매출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장사를 하는 본연의 목적성은 돈을 벌기 위한 거지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보면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처럼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매출을 올리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매출을 올려준대요. 근데 매출은 올랐는데 순이익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케이스를 저는 많이 봐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할수록 손님이 많을수록 막 잘 되는 가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빚더미에 앉는 그런 케이스가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매장들이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개선을 해줘도 진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정확한 손익 분석과 비용 관리예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한 분이 가게를 3개 하시는데요. 카페 하나, 순대국밥집 하나, 고깃집 하시는데 순대국밥집이 매출이 5,300인가 그래요. 근데 남는 게 30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카페는 1,500이었는데 400을 남게 해드렸어요. 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출은 적게 나오는데 순이익은 높으니까 오히려 그 매장이 더 이뻐 보이는 거죠.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잘못 장사가 되어지고 있을까? 처음부터 구조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 구조 설정이 잘못된 걸 고치지 못해서 계속 그 상태로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순대국밥집이 더 힘든 거죠. 근데 돈은 카페가 더 남아. 요즘 원두값이 막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코스트를 맞출 수 있는 노력들을 엄청 열심히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커피 외의 음료도 많이 판매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지면 매출을 높이는 게 아니고 손이익을 올려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순대국밥집도 계속 구조 개선들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 박힌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요즘 보면은 5년 안에 80%가 망하는 얘기들 진짜 많잖아요. 뭐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들이 아주 근간이 매출 부족이라는 것보다는 수익에 대한 부족, 순수익에 대한 구조 설정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2천만 원만 매출을 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비용 관리와 손익 분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말이 있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 우리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관리하지 않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측정이 안 되니까. 측정을 안 하니까. 측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최소한의 이거라도 하시게 되면 진짜 순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고 뒤통수 한 대 꼭 좀 다들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가 관리를 할 때 최고급이 아니라 가성비 식재료를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경제 원리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무조건 최고급 재료를 쓰면 손님들이 많이 몰리고 좋아할 거야 라는 착각들을 대부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좋은 재료를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남아야 좋은 재료를 쓰는 거죠. 그렇다고 좋은 재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재료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성비, 가심비의 재료를 찾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가스 집 하시던 분 중에 유기농 밀가루, 무항생제 계란, 뭐 국내산 1등급 빵가루, 뭐 등심도 막 일본산 높은 등급의 고기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돈가스 한 장의 원가가 한 7,000원이 넘었어요. 판매가를 14,000원의 구조를 짰었는데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원가율이 거의 55%가 되는 거고 인건비랑 임대료랑 합쳐지면서 너무 비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가게에
맞은편에 좀 더 옆으로 떨어진 가게에서는 같은 돈가스를 파는데 원가를 4,200원에 맞췄어요. 그리고 판매가는 12,000원에서 13,000원이었고 뭐 미국산 프라임 등심이랑 뭐 국내산 등심에 이런 거 좀 약간 섞어가지고 판매도 하셨고 빵가루도 있는 거 갖다가 그냥 쓰셨고 가성비 좋은 걸로 소스도 그냥 업체에 있는 거 OEM으로 가져와서 조금씩만 변형해서 쓰셨어요. 원가율이 거의 한 32% 정도로 맞추셨기 때문에 이 판매가가 가능했던 거고 당연히 손님들은 이 두 번째 매장을 훨씬 더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매장도 충분히 포장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재료로 포장을 많이 할 수 있었죠. 진짜 좋은 식재료라서 맛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은 먼저 인지하고 먹는 맛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적 맛이 되는 거죠. 먹어보고 나서 알게 되는 맛은 그냥 내가 진짜로 먹고 나서 알게 되는 거고 인지적 맛은 먼저 인지를 하고 나서 먹게 돼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음식에서는 가성비 최저가 효과라는 게 좀 통하거든요. 손님들은 가격 대비 만족감이 높은 것을 더 좋아하는 거고 17,000원짜리, 18,000원짜리보다 12,000원짜리 돈가스를 먹었을 때 이거는 12,000원짜리 돈가스가 아닌데 더 비싸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가성비 최저가 효과가 통하는 겁니다. 좀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도 초밥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초밥이 하나 있죠. 이게 두 개가 다 원가가 다른데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쪽이 더 비싸다라고 느껴지는지 제가 딱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른쪽이 좀 더 맛있어 보이고 비쌀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왼쪽 게 원가가 더 비쌉니다. 왼쪽 거는 참다랑어 초밥이고 오른쪽은 눈다랑어 초밥이에요. 근데 이거를 판매하셨던 대표님께서는 참다랑어 초밥이 더 고급이니까 참다랑어 초밥을 계속 판매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눈다랑어 초밥을 더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이 원가 차이도 거의 한 2배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다랑어 초밥을 더 열심히 많이 팔게 되는 그런 재밌는 사연도 있었어요. 이 참다랑어 속살은 이 대중적인 맛이 나는 재료는 아니거든요. 산미도 조금 있고 호불호가 있는 맛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눈다랑어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현하는 거, 그리고 가격 대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타협, 가성비, 가심비 원재료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가율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이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네, 아마 머릿속에 딱 떠오르실 텐데 사장님이 직접 일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일하면 거의 3인분 일합니다. 직원 2명, 알바 1명의 일 정도는 사장님이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매장의 발전이 더뎌져요.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면서 매장의 마케팅도 덜하게 되고 매장이 발전하는 방향이나 속도도 잘못 가거나 뒤처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시기도 합니다. 막 술도 자주 마시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원도 막 가야 되고 손목도 막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실제 엄청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뭐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한 군데씩은 다 아픕니다. 저도 예전에 장사할 때 어깨 아파가지고 어깨 수술하고 붕대 감고 보조대 하고 팔 거치대 하고 오른쪽 손목이 또 이렇게 뭐 뽑다 보니까 오른쪽 손목이 아파가지고 손목도 손목 보호대 하고 그리고 그때 또 막 그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에 다녀와서 한 3일 정도는 약간 반병신처럼 일을 했어요. 손님한테 가서 말도 잘 못하고 보호대 찼지 어깨 붕대 했지 뭐 이는 이상하지 막 아프지 막 얼굴은 다 완전 폭삭 늙어가지고 막 여기 막 또 기름이 튀어가지고 기름 화상 자국 막 있지 파채 칼로 막 썰다가 이거 막 나가가지고 여기 막 뭐 이것저것 막 붙어있지 완전 뭐 이거는 산송장이야 사람이. 왜? 사장님이 그렇게 노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게 사장님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본인의 노동력을 투자하면서 이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손익관리에서 왜 중요하냐면 오히려 사장님이 들어가는 것 대신에 시스템화를 만들든지 뭐 자동화 어떤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거지 사장님 무조건 투입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아주 오랫동안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인데 노먼 마이러의 두 줄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줄 실험.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느 한 방에다가 길게 이렇게 줄을 달아놔요. 줄을 달아놓고 실험 참가자한테 들어가서 이 두 개의 줄을 묶어보러 합니다. 근데 그 줄이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줄을 잡으면 이 줄을 잡으려면 모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줄 두 개를 묶을 수 있을까? 아무리 뭐 발광을 해도 이 줄을 잡지를 못하는데 근데 참가자가 들어갈 때 이 가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라고 가위를 줍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 가위로 어떻게 이 두 줄을 이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위로 묶어가지고 좀 길이가 좀 잘 닿으려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묶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항상 가위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자르거나 약간 이런 용도로 쓰다 보니까 고정관념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고정관념이 없으신 분들은 가위를 묶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멀리 보내죠. 그리고 이 줄을 잡고 돌아오는 가위를 잡아서 두 끈을 묶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를 하면서 항상 고정관념이 있는 게 사장이 일을 하면 노동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왜냐하면 직원 1명, 2명 채용하는 것보다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약간은 자기당착이 빠지는 그런 안 좋은 개념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방향 자체도 그리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손익관리에 있어서도. 또 이런 가게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홀에 알바를 딱 1명을 쓰면서 사장님이 홀 주방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바를 한 3시간 덜 쓰게 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손익관리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수치에는 돈을 줄일 수 있지만 오는 손님들한테는 이게 약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장님이 혼자 바쁘게 막 주방 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가게에 처음 와서 먹고 나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벨 누르는 것도 미안해요. 사장님 부르는 것도 미안해요. 그렇게 만약에 하고자 하면은 차라리 바 테이블로 동선을 만들던지 처음부터 그런 구조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구조를 잡지도 못하고 장사를 시작했다가 아유 인건비가 아까워서 알바비가 아까워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전자레인지, 예전에 그 전자레인지는 밑에 이렇게 유리판으로 이렇게 뱅 돌아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전자레인지 무언가 넣고 돌리다가 꺼내면서 그 유리가 같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다가 와장창 다 깨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가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손익관리를 할 때 있어서 사장님이 직접 노동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선인 거지 오히려 손님을 떨어지게 만들거나 우리 매장의 퀄리티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매장은 이 인건비 관리에서 손익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주방이든 홀이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요. 사장님은 마케팅만 합니다. 영업만 해요. 외부 활동도 하고 영업도 하고 나가서 공부도 하고 하시면서 이 매장의 방향을 아주 잘 잡아 나가는 거죠. 물론 이게 정말 작은 매장들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 나갔을 때 우리가 좀 굵은 선에서 보는 손익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손익관리 특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진짜 손익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주는 그런 특강을 진행했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기회비용 망각 효과에 우리는 좀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장이 직접 뛰는 게 현실적으로는 돈이 조금 뭐 많이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뭐 알바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가게를 성장시키는 일을 회피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 한 3-4가지 얘기하잖아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지키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그리고 돈을 잃는 능력을 없애는 것. 이거 외에도 막 2가지, 3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버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돈을 지키는 거는 글쎄요. 장사를 할 때도 돈을 지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매출이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1억까지 올라가시는 사장님들 보면 중간에 분명히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매출이 막 올라가면서 순이익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웃기게도 지출도 같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지출이 진짜 가치 있는 지출이냐, 이 매출을 견인하기 위해서 하는 지출이냐라는 걸 따져봤을 때 전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영국의 역사학자이면서 경영연구자인 노스코트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쓴 책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라의 어떤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공무원 수가 많아지는 게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리를 늘리려고 공무원을 많이 채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공무원이 일을 해도 되는 건데 A라는 공무원이 직급 상승이 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A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B에다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 양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공무원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일자리 채용을 위해서 공무원이 증가되는 그런 개념이었다고 보는 거죠. 매장도 똑같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지출이 당연히 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변동비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변동비가 항목이 많아지는 사장님들이 꽤 있어요.
그게 개인 비용인 경우도 있고요. 또 매장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비용인데 순이익이 많이 남다 보니까 과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런 비용들한테 있어서는 과한 투자를 하는데 뭐 부가세 예수금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예수금이라든지 법인세 예수금이라든지 뭐 퇴직금을 빼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또 잘 이행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555 법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555 이렇게 빼놓는 거예요. 부가세 5%, 부가세 원래 10%입니다. 종합소득세 5%, 퇴직금 5%. 계산하기 편하게 555 이렇게만 빼놓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수치상으로 따지고 보면 부가세도 조금 더 많이 빼놓고 뭐 종소세도 조금 더 적게 빼놓고 해도 되는데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통틀어서 한 12에서 15%, 뭐 적게는 한 10% 정도 빼놓으면 나중에 돈이 한꺼번에 나갈 때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데 사장님들은 그런 것들 잘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아직도 최근에도 이제 1일 적금을 들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3, 4년 전에 영상 올린 걸 보면 하루하루 돈을 적금하는 거예요. 10,000원씩. 뭐 혹은 20,000원씩, 적게는 뭐 5,000원씩, 또 많게는 10만원씩 이렇게 적금을 하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내 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매장에 대한 지출도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지키고 불리고 돈을 잃지 않는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출 올라가는 거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있는 매출에서 손익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매출만 주구장창 올리는 매장들이 있거든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도 어떤 마케팅에 얼마를 썼고 이 마케팅으로 몇 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난 매출이 얼마인지 이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뭐 툴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마케팅이 효율적이고 우리가 있는 상권, 업종, 입지에 따라서 근데 그걸 체크해보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뭐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이렇게 광고를 돌리다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 되는 데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래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 손익 관리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게가 잘 돼도 빚더미에 앉거나 장사를 열심히 할수록 또 망하기도 하고 손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가난해지는 그런 함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꼭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손익을 늘려서 좀 더 제대로 된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익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반드시 매출보다 손익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